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60대 여성입니다. 몇 해 전 혼자 살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황천길을 건널 뻔했죠.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닌지 무사히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옛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평생 남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의 도움 없인 화장실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그때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뿐인 제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저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용서에 대해 보여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잘 자고 눈을 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니 한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팔을 들어 올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치 남의 것처럼 축 늘어져 있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 앉으려는데 한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아, 이게 뇌졸중이구나. 저는 단박에 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휴대폰을 찾았죠. 다행히 손 닿는 곳에 휴대폰이 있어서 119에 전화를 걸 수 있었네요. 그때 전화를 못 걸었으면 그대로 세상을 떴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간신히 전화를 걸고 나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남편 일찍 잃고 평생 혼자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혼자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외아들 경호 대회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수술을 받은 모양인지 회사에 출근하려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방에서 단숨에 올라왔다더라고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경호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경호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당장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저를 지방으로 데려가자니 다니던 병원도 있고 재활치료도 서울에서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간병을 자처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새댁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겠다고 나서다뇨. 그것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러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며느리에게 별로 잘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외아들의 결혼 상대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았거든요. 학벌도 변변찮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애에 대한 편견이 생겼던 것 같네요.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맡는 게 영 찜찜하다고도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좀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살갑게 얘기하는 애한테 심드렁하게 답하기도 하고 혼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걸 티내기도 했어요. 명절에 인사 오면 이것저것 시키고 음식 맛이 별로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데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나서다니 전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영주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날 간병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간병인을 쓰마. 믿을 만한 사람이나 좀 알아봐다오. 하지만 며느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아이도 없잖아요. 제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남손을 빌려요?
어머니 남한테 맡기고 경호 씨도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주말에는 경호 씨가 올라오면 되고요. 아들도 근심 어린 얼굴로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요, 엄마. 영주 진심이야. 여기 오는 동안 자기가 엄마 모시겠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 나도 처음엔 말렸는데 엄마 며느리가 꼭 그러겠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뜻에 따라줘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 경화는 주말 부부가 된 거죠. 신혼부부가 떨어져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어머니 간병 때문이라니. 저 때문에 아이들이 무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린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제 아침을 준비했어요. 당시 저는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죠. 6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 손에 이끌려 화장실에 가려니 얼마나 자괴감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샤워도 혼자 할 수 없고 머리 감는 것, 옷 갈아입는 것조차 며느리의 힘을 빌려야 했어요. 그런데 영주는 아무렇지 않게 그 모든 걸 해줬습니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제 목욕을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식사 수발도 들어줬어요. 처음엔 그런 제 처지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짜증도 많이 부렸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치료받고 재활하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 이 얘가 진심으로 나를 챙기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영주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굳어버린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실 거예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주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죠. 병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씻기고 옷 입히고 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치료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 밥 먹이고 약 챙겨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저녁이면 잠자리를 챙겨주고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편히 잘 수 있도록 신경도 썼죠. 의사가 집에서도 꾸준히 마사지 해줘야 근육이 안 굳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도 매일 1시간씩 제 팔다리를 주무르고 관절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해 줬습니다. 그 손길과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렇게 3달이 지나니까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니까 혼자 숟가락도 들 수 있게 됐죠. 1년이 지나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마비 환자는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며느님 정성이 보통 아니더니 두 분 다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 모든 게 다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니까 거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왼쪽에 비하면 오른쪽 팔다리가 좀 뻣뻣하고 힘이 덜 들어가긴 했지만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네요. 혼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짧은 거린 지팡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휠체어 없이 2발로 걸어다니게 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영주를 진심으로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친딸도 하기 힘든 일을 며느리가 2년이나 해준 겁니다. 그것도 다시 없을 젊은 나이에 신혼인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요.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얼굴 한번 찡그린 적 없이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무슨 복이 많아 영주 같은 며느리를 받나 몰라. 나도 정말 잘해줘야지. 그때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죽기 전에 전부 며느리한테 주자고요. 사실 저한텐 약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세상을 떠날 때 받은 보험금으로 강남에 작은 상가를 하나 사뒀거든요. 거기서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노후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죠. 게다가 현금으로 모아둔 돈도 꽤 됐고요. 원래는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다. 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며느리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아들이야 벌어먹고 살 능력 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2년을 바쳤잖아요. 그러니 그 보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헌데 복도 건너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영주가 혼잣말하거나 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분명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두런두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늦은 시간에 며느리 방에 누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아들 경호는 지방에 있고 시어머니 집으로 오밤중에 며느리 친구가 올 일도 없었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목소리가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더군요. 젊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며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영주가 경호 몰래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아휴,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내가 뭘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러면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며느리 방문을 열어젖히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새벽 내내 뒤척이다 아침이 됐어요. 하지만 영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아침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뭐 드실래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자.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가서 달그락거리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나이 들면 귀도 어두워지고 헛것이 들리기도 한다잖아. 하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리자 더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비슷한 시간에 또다시 며느리의 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제가 일부러 문에 귀를 바짝 붙이고 들어봤는데 분명히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네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방문을 잠가 놓은 거죠. 저도 모르게 옅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2년간 한결같이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했어요. 제가 밤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하려던 며느리의 배려였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문을 잠그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대체 그 남자가 누구길래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둘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어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마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아들과 떨어져 사는 틈을 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더군요. 맘 같아서는 당장 문 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막상 문을 열면 어떤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몰라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려 해도 배신감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속삭이는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진심으로 믿으며 재산을 다 주려고 마음먹었던 며느리가 아들과 제 눈을 속이고 바람을 피운다니, 악몽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생각했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린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런 저를 향해 묻더군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신경 쓰지 말아라.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입맛이 없다며 아침도 거르고 한숨만 쉬다 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죠. 낮에 보는 영주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제 끼니를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집안일을 하고요. 평소처럼 표정도 밝고 말투도 다정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달라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이면 영주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 그리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죠. 저는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며 며느리 방에 남자가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 순간 지방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아들 생각이 나서 또 울컥했어요. 불쌍한 내 아들. 마누라 믿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누라가 서울에서 밤마다 집으로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순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잡는 일이었어요. 괜히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영주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기라도 하면 저만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 결국 조카를 불렀습니다. 친정동생 막내 아들인데 공대를 다녀 이것저것 기계를 잘 다루는 아이였죠. 그 조카에게 대충 둘러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태민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어. 너 그거 알지? 작은 카메라 같은 거. 그거 좀 구해다 줄 수 있어? 조카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CCTV요? 어디다 쓰시게요, 이모? 그냥 여자들만 사니까 좀 불안해서. 네가 구해와서 설치해 줄 수 있지? 조카가 잠깐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손바닥만한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며느리가 예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 약속하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영주가 외출한 사이 조카와 함께 영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밤에 남자가 오면 항상 잠겨있던 방문이 다행히 낮엔 열려 있더라고요. 책장 위에 놓인 책들 사이에 숨겨놓으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제 휴대폰에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주며 사용법도 알려줬죠. 이모, 여기 누르면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 볼 수 있고요. 녹화도 돼요. 그래? 아유, 세상 참 좋아졌구나. 아유, 화질도 좋네. 고맙다. 그렇게 인사하고 용돈을 쥐어준 뒤 조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꼭 쥐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린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준비하고 제 팔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2년이 넘으면 지겨울 법도 한데 그런 티 하나 내지 않으며 참 성실하긴 했어요. 그런 아이라 한편으론 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대체 머릿속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순수하게만 보이던 며느리의 미소 뒤에 제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확인하면 야심한 시각에 며느리 방에 찾아드는 남자가 누군지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놓고 며느리 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새벽 1시가 넘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영주는 별 이상한 행동 없이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근데 안심하기엔 아직 일렀어요. 새벽 2시가 되자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며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지? 왜 밤중에 창문을 열어? 그런데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갑자기 화면에 창틀을 붙잡는 투박한 손이 보이더니 영주가 얼른 다가가 그 손을 잡아당겨 안으로 누군가를 끌어안듯 데려와 집 안으로 들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며느리의 방에 숨어든 사람은 키는 크지만 삐쩍 마른 젊은 남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창문을 통해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창문으로...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남자는 큰 키에 비해 상당히 마르고 뭔가 비실거리는 느낌이었지만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상처가 많아 얼핏 봐도 꽤나 험상궂어 보였죠. 며느린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온 그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둘이 나란히 앉아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며느리 방으로 쳐들어갈까 생각하니 그런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제가 혼자 덤비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방에서 나와 살금살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연 뒤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젓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집에 낯설고 불량한 남자를 끌어들이다니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더군요.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망설임 없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 뒤 낯선 남자를 신고했어요. 저기 저희 집에 지금 어떤 남자가 무단 침입했어요. 며느리 방 창문으로 들어왔는데 팔뚝에 문신 잔뜩 있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예요. 빨리 좀 잡아주세요. 제 말을 듣고 놀란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저도 그 경찰차를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둠이 깔린 새벽, 저는 경찰관 2명과 함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며느리의 방 앞에 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안에서 뭘 하는지 영주는 제가 집을 나가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줄도 모른 채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경찰관이 드디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저는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며느리를 불러봤어요. 영주야, 문 열어라, 나다. 그러자 안에서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당황한 것 같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죠. 저는 다시 침착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주야, 얼른 문 열어라. 경찰 왔어. 안에서 아무리 허튼 짓 해도 소용없어. 그 남자 도망 못 간다고. 그러자 방 안이 잠시 고요해지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염이 덥수룩한 채 팔에 문신이 가득하고 삐쩍 마른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헌데 밝은 곳에서 본 남자는 험악하다기보다 초췌해 보인다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얼굴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멀리서 보면 무섭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런 느낌보단 어딘가 병색이 짙어 보이는 얼굴이라 의외였죠. 저는 용기를 내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남자에게 다가서며 물었죠. 신분증 있습니까?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오셨죠? 하지만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낌새가 느껴지는지 경찰이 남자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던 영주가 내뱉은 말에 저는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 사람 잡아가지 마세요. 집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시어미 앞에서 그 남자를 감싸고 도는 며느리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이를 갈며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영주야, 네가 이 남자 불러들인 거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경호 몰래 바람 피운 거야? 하지만 영주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제 전 재산을 주겠다고 결심할 만큼 믿었던 며느리이기에 실망감이 더 컸죠. 그래서 저는 이성을 잃고 구걸하듯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듣긴 뭘 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가 창문으로 남자 끌어들이는 거. 어떻게 시험이 간병한다는 핑계를 대고 남자랑 놀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경악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제 친오빠예요. 뭐라고? 오빠? 네, 제 친오빠예요. 하나뿐인 가족이기도 하고요. 네가 날 아주 등신으로 보는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바람 피우다 걸리니까 아무나 오빠래? 갑자기 없던 오빠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런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잠깐만 조사하면 다 나올걸. 제가 뭐하러 거짓말하겠어요. 정말이에요. 뭔가 포기한 듯이 기운 빠진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곁에 서 있던 경찰들도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선뜻 믿어줄 순 없었습니다. 영주는 결혼할 때 분명히 가족이 없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다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없어 저희 친척들이 신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죠. 근데 갑자기 영문모를 말을 내뱉으니 믿기지 않을 수밖에요. 너 무슨 소리냐? 분명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다른 가족은 없다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린 채 서글프게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다 들썩거리더군요. 경찰들도 더는 며느리와 남자를 몰아붙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남자도 엎드려 있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다니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저 영주 오빠 최동철입니다. 뭐요? 그럼 당신이 정말 영주 친오빠란 말이에요? 그 말에 이번엔 며느리가 절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죠. 네, 저랑 7살 터울 오빠예요. 어렸을 땐 저를 많이 예뻐해 줬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양보하고 용돈도 쪼개서 나눠주고요. 그땐 정말 좋은 오빠였어요. 영주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떨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변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더니 버는 돈에 눈이 멀어서 도박에 빠지고 사기꾼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쳤어요.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나중엔 돈을 벌어오긴커녕 엄마가 힘들게 파출부로 벌어오는 돈까지 도박판에 가져갔어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도 갔어요. 엄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어려운 형편에도 옥바라지하면서 노력했는데 오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10년 전에 사채까지 잔뜩 끌어쓰고 사라졌어요. 근데 오빠가 사라지니까 사채업자들이 엄마랑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5천만 원이라는 원금에 이자가 붙더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엄마랑 전 감당이 안 됐죠. 영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창문에 돌 던지고 밤낮 없이 찾아와서 협박하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걸 못 견디셨어요. 옛 기억을 떠올리던 며느리가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매일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던 엄마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대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갓 20살이던 저는 엄마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 듣는 며느리의 안타까운 가족사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전 이를 악물고 일해서 사채를 갚았어요. 낮에 건축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고 밤에는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그리고 새벽엔 우유랑 녹즙 배달도 했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사채를 다 갚고 나니까 20살이던 제가 30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놀라운 고백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네가 정말 그 빚을 10년 동안 다 갚은 거야? 네. 그동안 오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설사 살아있다고 해도 저한테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사채업자들 때문이지만 그런 일을 만든 건 오빠잖아요. 전 오빠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하던 영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한번 닦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서 결혼할 때 가족이 없다고 한 거예요. 오빠가 있다고 하면 그 복잡한 가족사를 다 꺼내놓아야 할 것 같고 교도소 들락거리는 오빠가 있었다는 말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경호 씨랑 헤어지긴 싫었어요. 지친 저한테 처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가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했는지, 왜 제가 친정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얼버무리며 피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죠. 며느리의 말은 계속됐어요. 10년 동안 오빠 소식을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영주가 구석에 무릎 꿇고 말없이 눈물 흘리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석 달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요. 신분증으로 조회해서 유일한 가족인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내자 눈물 흘리던 남자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연락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노숙자가 된 오빠가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대요.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의미 없다면서 그냥 시간 문제래요. 전 그제야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신과 수염 때문에 험악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얼굴이 야윈 상태였어요. 눈도 쑥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몹시 마른 게 아마 병색이 완연해서 그런 것 같더군요. 며느린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게 하고 제 돌아올 수 없는 20대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만든 사람인데 제가 왜 돌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발길이 안 떨어졌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참 좋은 오빠였거든요. 어린 제가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면 나타나서 구해주고 뭐든 양보하고 노래도 잘하는 멋있는 오빠였는데 그날 병원에서 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10년을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 막상 정말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더라고요. 영주가 어깨를 떨며 오열하느라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오빠를 찾지 않은 건 죽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비록 떳떳하게 가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다는 걸요. 그런데 혹시나 찾아봤다가 오빠가 정말 죽었다고 하면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자기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미워도 오빠인데 그냥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데려와서 미리 챙겨다 놓은 밥도 먹이고 용돈도 쥐어주고 잠시라도 편안한 침대에서 쉬게 해준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과자 오빠가 있다고 하면 놀라실 게 분명하고 그이한테도 거짓말했다는 걸 들키는 게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숨겨오던 비밀을 알게 되자 그제야 모든 정황이 이해됐습니다. 영주는 다시 절을 하듯 엎드리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오빠가 뭐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그냥 낮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지내다가 밤에만 몰래 창문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용돈 받아간 게 다예요. 정말이에요. 그때 경찰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 그러면 이 남자분은 어떻게 할까요? 무단 침입이 아니라 집주인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면 따로 조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괜히 바쁜 경찰들 시간만 뺏은 것 같아 미안하더군요. 아닙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찾아오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영주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이한테도 미안하고요. 근데 오빠가 정말 얼마 못 살아요. 2-3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3달이 지났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없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밥 한 끼 챙겨줄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는 사람을 내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군요.
틀림없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비밀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람 피운 게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거짓말한 걸 추궁하고 탓해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여전히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움푹 꺼진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영주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사돈 어른까지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돌아가셨고 영주도 저 때문에 가족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남자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힘겹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주가 아무리 권해도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도 제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영주는 평생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애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 때문에 고생한 애가 또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서 영주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른 거예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기력이 없는지 혼자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영주가 더는 곤란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주 너무 야단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선 남자가 며느리를 향해서도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주야, 나 사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갔었어.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근데 왜 안 들어온 거야? 나 혼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알아? 장례식장에 들어가다 내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진을 치던 사채업자들한테 붙들려가서 다리가 부러졌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엄마 빈소도 못 지켰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나 난 불효만 저질렀어. 근데 네가 나 대신 잘 보내드려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못난 오빠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영주, 넌 오빠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거 깨끗하게 잊고 네 인생 살아. 알았지? 그런 말을 남기고 남자가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영주가 벌떡 일어나 그런 남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 밤에 어디 가려고?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사돈 어른한테 베끼칠 순 없어. 오빠? 영주가 울면서 자기 오빠를 붙잡더군요. 남자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워낙 쇠약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감정들이 요동쳤어요. 그 남자가 밉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런 오빠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몰래 돌보는 며느리가 원망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럽더군요. 맞아요. 영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어미 손발이 돼주면서도 생색 한번 낼 줄 모르는 너무 착해서 가엾고 불쌍한 아이. 그런 애가 아무리 미운 오빠라도 피를 나눈 형제가 죽어가는데 못 본 척하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그래서 오빠를 거두며 제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저까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가족만 돌본 저 착한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먹먹한 가슴을 안고
울고 있는 며느리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려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마음을 결정한 뒤 벽에 기대어선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본 남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뭐라고 호통이라도 칠 거라 생각한 것 같더군요. 저는 남자 앞으로 다가가 한동안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영주야, 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창문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니?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다신 그러지 마라. 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힘들게 그러지 말고 현관으로 드나들도록 해줘라. 제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왜 멀쩡한 현관문을 놔두고 그런 짓을 해? 그러니 괜한 오해나 사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은 앞으로 편하게 오가라는 거지. 아니, 아예 우리 작은 방을 내주는 게 좋겠다. 오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네가 잘 챙기고 식단에도 신경 좀 쓰거라. 제 말을 들은 며느린 우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사돈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돈을 향해 엄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허, 어른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내가 동생 시어머니면 사돈한테는 부모뻘이잖아요.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으니 앞으로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요. 더는 내 며느리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그동안 영주한테 죄 지은 거 미안하면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죠. 지금 이대로 나가면 내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말에 눈동자가 흔들리던 남자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또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자신의 오빠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죠.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났네요. 그날 이후로 사돈은 제가 내준 방에서 살며 당당하게 현관문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불을 깔아 편하게 쉴 수 있게 한 거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들도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가슴 아픈 두 사람의 사연에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렇게 저희와 함께 살게 된 사돈은 동생의 지극정성 속에서 약도 잘 챙겨 먹고 끼니 걱정도 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이미 치료의 때를 놓쳐버린 탓인지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희 집에 들어온 뒤로 표정은 편안해졌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기만 했죠. 피를 토하면서부터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가 죽을 쏘아줘도 몇 입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료받으러 병원에 간 날 의사가 며느리와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 의사의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슬픈 일이더군요. 그 뒤로 저는 사돈방에 더 자주 들어가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사돈어른,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안 드렸죠? 어느 날 밤 사돈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장남인 제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어머니랑 영주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사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도박을 가르쳐줬어요. 딱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한두 번 발을 들이다 그나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까지 다 날려먹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도박판에서는 돈을 딸 수가 없는 건데 잃으면 또 하고 또 잃으면 빌려서 또 하고 그러다가 사채까지 손댄 거예요. 사돈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영주 말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빚을 안 졌으면 그 사람들이 안 찾아왔을 테고 어머니도 안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영주가 절 미워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나도 영주는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온 가족을 괴롭히고 장남으로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 말대로 그건 분명 그 사람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헌데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사돈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사돈 어른, 처음 보는 저한테 이렇게 방을 내주시고 밥을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영주를 위해서라는 게 더 감사해요. 제가 떠난 후에도 영주가 이 못난 오빠 빨리 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때문에 잃어버린 20대를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영주가 더 행복하려면 사돈이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저렇게 착한 동생을 위해서 그것도 못해요? 제 말에 사돈이 누운 채로 눈물을 흘려 베개가 젖어버렸죠. 제가 얼른 일어나 다른 베개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사돈이 살짝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이불 아래 숨겨놨던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제가 떠나거든 이걸로 영주 혼수 좀 해주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오래 품고 다녔는지 때가 꼬질꼬질하고 모서리가 다 해진 통장이 한 뭉치 나왔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어머나, 이게 뭐예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얼른 돈 벌어 영주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현장 숙소에서 쪽잠 자고 밥값 아끼려고 라면만 먹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조금만 더 모아 꼭 제 손으로 영주 혼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세상에 1,500만 원이나. 아니 이걸 왜 영주한테 직접 주지 않고요? 제가 주면 영주는 그 돈을 절대 못 쓸 거예요. 그러니 사돈 어른이 직접 해주세요. 분명히 10년 동안 죽어라 제가 진 빚만 갚느라 애가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잘해왔어요. 그리고 영주처럼 싹싹한 애를 데려오는데 혼수가 뭐 필요한가요? 제 말에 사돈은 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못나고 오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 영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가 사돈 어른 같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 대신 이 못난 오빠 대신 우리 영주 혼수 좀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자 부탁입니다. 그 돈 지키려고 입원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버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써요? 저한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 노릇할 기회 꼭 한 번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참느라 애를 먹었어요. 젊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사돈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걸 숨어서 지켜보며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지은 죄가 너무 커 도저히 동생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 공사판을 돌며 돈을 모았다네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동생의 혼수를 해주려고 했다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목표한 2천만 원은 모으지 못했지만 사돈이 건넨 돈은 감히 액수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와 사랑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아들과 상의했죠. 아들은 이 소식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형님 말씀은 감사한데 이미 혼수는 다 했고 아직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 돈으로 영주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내가 다음 주에 올라가면 통장이랑 도장 받아와서 다시 영주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둘게. 뒷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돈이 남긴 돈은 고스란히 저희 며느리 이름의 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호흡곤란을 겪던 사돈이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영주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돈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 옆에서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속삭였죠. 사돈, 우리 영주 내가 진짜 딸로 여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줄 테니 이제 고단한 세월 내려놓고 편히 쉬도록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지만 마지막은 사람답게 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조촐한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저희 오빠 받아주셔서 감사했다고요. 솔직히 오빠가 어떤 사람인진 아시잖아요. 전과자의 도박에 사채, 그런 사람을 어머니가 받아주신 거예요. 방도 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장례까지 같이 치러주시고. 저는 눈물을 가득 담고 바라보는 며느리를 향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난 몇 년간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신혼도 마다하고 내 간병하느라 강제 주말 부부로 지냈잖니. 네 덕에 나는 굳어있던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게 됐어.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못하겠니? 저는 눈물 흘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영주야, 넌 이제 내 딸이야. 내 딸의 가족은 내 가족이기도 하지. 그러니 너희 오빠도 나한텐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 가족이 전과가 있든 험악하게 생겼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리고 영주야, 이제 방문 잠그지 말아라. 혹시라도 또 문 잠가야 할 만큼 큰 문제가 생기거든. 이번엔 절대 숨기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해다오.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영주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앞으로는 뭐든 엄마랑 의논하고 상의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대로 오래도록 제 곁에 함께 해주세요. 오냐, 그래,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딸. 그렇게 그날 저희는 고부간이 아닌 모녀 사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귀여운 손주를 낳은 영주는 아이가 돌이 되자 간호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영주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묻자 영주가 그러더라고요. 늦었지만 20대에 못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전 원래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애는 내가 봐줄 테니 얼른 공부 시작해라. 이제라도 20대에 하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하면서 살아도 남은 시간 충분하니까. 그리고 며느리의 입학을 앞두고 아들이 사돈이 남긴 돈을 며느리에게 건네며 지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결국 그 돈으로 며느린 대학 등록금을 내기로 결정했어요. 자신 때문에 동생의 잃어버린 세월을 가슴 아파하던 사돈이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제 며느리이자 귀한 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